예, 반갑습니다. 양봉 생생 라이브 방송을 진행하는 김병진입니다. 우리가 지지난주 토요일 날부터 양봉이 과연 매력적인 직업이 될 수 있을까라는 어떤 주제를 가지고 지금 이제 다양한 관점과 다양한 경로를 통해서 어떤 합리적인 결론을 내리고자 모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양봉이 현재 당면한 여러 가지 문제 상황들을 종합적으로 이렇게 파악을 해야지만 현 상황에서 좀 더 나은 어떤 양봉을 해 나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어떤 그런 취지에서 지난 시간까지 자연이라는 문제 상황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이어서 문화라는 문제 상황 그리고 또 산업이라는 문제 상황에 대해서 살펴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벌써 여러분들이 댓글을 올리시고 계시네요. 반갑습니다. 예. 일반적으로 이 농산물, 공산물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이 농산물은 생산되는 생산량, 공급량이라고 그러죠. 이 공급량과 그리고 또 그 농산물이나 어떤 특정한 상품, 공산품을 필요로 하는 수요와 공급의 어떤 원리에 의해서 이 가격이 결정됩니다. 그래서 이 경제학에서는 그 수요와 공급의 어떤 변화를 가지고 책정되는 가격에 의해서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해서 가격이 결정된다라는 표현을 즐겨 사용합니다. 그런데 유감스럽게도 우리가 생산하는 꿀 제품은 이 수요와 공급이라는 이 일반적인 원리가 적용이 잘 되질 않죠. 왜냐면은 이 꿀이라는 것은 우리 인류가 생존해 나가는데 필요한 어떤 식량자원도 아니고 또 생필품도 아닙니다. 단순한 기호식품에 불과하죠. 그래서 올해와 같이 생산량이 급감을 해도 이것이 가격 인상으로 이어지기에는 많은 문제와 한계를 노출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이 있다 보니까 사실 이 꿀값, 우리 양봉인들이 생산하는 이 꿀값에 대해서는 사실 정부의 어떤 그런 보호도 받지를 못하고 또 이 꿀값을 양봉인 스스로가 점진적으로 이렇게 인상시켜서 수익에 이렇게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는 어떤 그런 과정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네요. 실제 이 꿀은 꿀에 대한 인식 부분은 사실은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한약을 만들 때 가령 우황청심환이라든지 또 공진당이라든지 이런 공진단을 만들 때 어떤 약의 원료로 사용을 많이 했었죠. 예, 그렇다 보니까 이 청심환이나 공진단을 만들 때에도 꿀을 가미했을 때 약효도 있지만은 그리고 또 이것이 단단하게 굳지를 않고 좀 말랑말랑한 어떤 그런 형태를 어떤 그런 말랑말랑하게 보관될 수 있도록 하는 어떤 그런 역할을 하고 있죠. 그래서 이 꿀값이 너무 비싸다 보니까 대용 식품으로 가령 조청이라 그러죠. 청 제품이라든지 또 물엿이라든지 그리고 또 일제시대에 넘어오면서 사카린이죠. 설탕이 이렇게 보급되기 전에 사카린도 사용을 했었고 또 여러 가지 진액을 만들어서 이렇게 대용 식품으로 이용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던 것이 현재에 와서는 여러 가지 식품 첨가물과 이렇게 경쟁하는 위치로까지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예컨대 설탕이라든지 올리고당이라든지 그리고 또 이렇게
이 꿀을 사칭한 어떤 그런 사양꿀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그 대용품으로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이렇게 가격이 수요 공급의 어떤 그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해서 자연스럽게 인상되거나 하락되지 않기 때문에 사실은 우리 양봉농가가 소득을 증대하기 위해서는 나름의 어떤 출구 전략이 반드시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특히나 그 꿀을 자연 꽃꿀을 생산해서 판매하는 농가의 경우에는 무엇보다도 이렇게 소매 판매를 통해서 어떤 수입으로 이렇게 전환시킬 수 있어야 되는데 사실 여러 가지 현실적으로 어려운 한계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잠시 짚고 넘어가죠. 우리 양봉농가가 소득 증대를 하기 위해서 어떤 출구 전략을 세워야 하느냐 이런 부분들도 한번 짚고 넘어가도록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는 무엇보다도 이 자기가 생산하는 꿀에 대한 자긍심, 양봉 산업 종사자로서의 어떤 자긍심을 가져야 하지 않을까 싶네요. 그래야지만이 내 상품을 소비자들에게 이렇게 권유할 수도 있고 홍보할 수도 있겠죠. 또 그래야지만 그리고 또 더 나은 꿀을 생산하기 위한 어떤 의지를 다지는 어떤 그런 역할도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좀 더 이렇게 차별화된 그 양봉농가마다의 어떤 품질의 고급화를 통한 고품격 꿀을 생산하는 것도 한 방안이 되지 않을까 싶네요. 사실 요즘 들어서 이제 많이 사람들 입에 오르내는 것이 기능성 특용꿀입니다. 건강에 좋은 그런 기능성 특용꿀을 생산한다든지 그리고 또 뭐 양보다는 질을 중요시하는 본격 숙성꿀을 생산한다든지 다만 이제 이 본격 숙성꿀의 경우에는 무엇보다도 좀 소비자들의 어떤 반응이 오르락내리락 하는 부분들이 품질의 균일화가 이루어지질 않아서 상대적으로 좀 이렇게 평가에서 인식하는 어떤 그런 평가를 받기도 하죠. 그래서 이런 어떤 농축 과정이라든지 이런 어떤 부분도 꿀의 품질이 떨어지는 해에는 농축을 통해서 균일한 품질의 어떤 꿀을 생산해서 공급하는 뭐 그런 방법도 한 방법이 될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또 지금은 우리가 현재 뭐 대부분의 이 소매 판매를 하는 형태가 보면은 그 2.4kg 유리병이나 이제 플라스틱 병, 그런 병에 담아서 이렇게 판매를 하는 것이 일반적인데 포장 용기도 좀 이렇게 고급화 전략을 펼치고 또 소량화 전략을 펼쳐가지고 다양한 포장 용기, 개별 농가의 특색을 살릴 수 있는 어떤 그런 디자인까지 가미해서 고가 전략을 구사한다면은 그리고 또 내 꿀을 구매하는 이 단골 고객들을 점차 확충해 나가고 그리고 또 1년 그 단순히 뭐 꿀을 이렇게 판매하는 것에 그치지 말고 계속 관리해 나가는 그런 관리도 뒤따른다면은 단골 고객을 확보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네요. 그 실제 그 현재 우리 꿀이 유통되는 어떤 그런 과정을 보면은 사실 도매 판매보다는 소매 판매가 현재 꿀 소비 시장의 상당 부분을 차지합니다. 그 몇 달 전에 제가 우연히 접한 정보 중에 하나가 그렇더라고요. 현재 이 소매 판매를 하는 그 비율이 이 꿀 소비 시장이 한 70%쯤 된다 그래요. 70% 정도 상당히 높은 비율입니다. 그래서 만약 이 우리 개별 그 양봉 농가가 자신만의 차별성 있는 상품을 디자인을 그리고 또 뭐 품질도 보증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상품을 기획해서 그리고 또 철저하게 고객을 관리해 나간다면은 충분히 이 소매 판매라는 틈새 시장을 공략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사실 제가 이 문화라는 측면을 그 문화라는 문제 상황에 대해서 이렇게 몇 가지 짚어봤는데 저도 개인적으로 이 꿀 판매에 있어서는 별로 자신이 없어요. 그래서 매년 생산되는 꿀의 대부분을 이제 양봉 농협을 통해서 또 아니면 일부 도매업자들을 통해서 이렇게 판매를 하는 어떤 그런 형태를 취하고 있는데 뭐 제 자신부터도 좀 더 이렇게 소매 판매에 매년 소매 판매량을 늘리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무단하는 문제 상황에 대해서 잠시 짧게 언급을 해봤는데, 자, 이번에는 오늘의 이제 주요 강의 주제입니다. 산업이라는 문제 상황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산업이라는 이 측면에서 문제 상황은 크게 5가지 정도로 이렇게 정리를 해봤는데요. 첫 번째는 양봉농가의 급격한 증가. 양봉농가의 급격한 증가라는 부분과 두 번째, 이 경영의 규모화. 최근 한 5년 정도 들어서 양봉농가에서 이 사육 군수가 아주 이 대구나 추세를 치닫고 있습니다. 그러한 경영의 규모화 문제, 그리고 작년에 이렇게 제정된 양봉산업진흥법, 양봉산업진흥법의 제정과 시행, 그리고 네 번째, 양봉산업진흥을 위한 정부 차원의 연구 및 투자. 양봉산업진흥을 위한 정부 차원의 연구 및 투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실전 양봉 기술 전수 및 보급. 실전 양봉 기술의 전수, 보급, 이러한 5가지 측면에서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가운데 양봉농가의 급격한 증가 추세라는 주제를 가지고, 소주제를 가지고 먼저 이렇게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양봉농가는 사실 최근 한 5년 정도 추이를 살펴보면은 매년 엄청난 수의 농가들이 새로운 어떤 양봉인들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회가 이제 노령화 사회로 진입을 하고, 그리고 또 귀농, 귀촌 인구가 증가해가고, 또 사회적으로 실업난이 더욱더 가중되면서 사람들 사이에서는 어느 틈엔가 이 양봉은 소자본으로도 양봉을 이렇게 할 수 있다라는 또 그런 인식이 널리 퍼지면서 양봉에 뛰어드는 사람이 의외로 많아요. 그래서 올해 나온 농림축산식품부에서, 농축산부라 그러죠. 농림축산식품부에서 발표한 통계 자료를 보면은 이 꿀벌 사육 농가의 숫자가 2016년부터 되어 있던데, 2010년부터 올해가 2020년이죠.
한 4년 동안의 추이를 보면은 매년 한 2,000농가 정도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그 농산물 품질 관리원에 그 농업 경영체 등록을 하고 양봉 농가로 등록된 농가의 숫자만 파악한 것인데도 불구하고 2016년도에 대략 한 22,600농가 정도가 양봉업에 종사했습니다. 물론 그 농림축산식품부에 등록되지 않은, 다시 말해서 농업경영체 등록을 하지 않고 양봉을 하시는 그런 분들도 그 통계에 잡히지 않는 그런 분들이죠. 그런 분들도 상당히 많은데 그러한 사람들을 제외하고 등록된 사람들만 그 카운트를 해봤을 때 22,600농가 정도가 양봉을 한다라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던 것이 작년 그 2019년이죠. 작년에 대략 한 26,500농가 정도로 증가를 했습니다. 그리고 올해는 대략 28,000농가 정도가 28,000농가를 상회한다 그래요. 그래서 평균을 쭉 내보더라도 매년 한 2,000농가 정도가 꾸준히 꾸준하다라는 말도 물론 맞겠지만 어떻게 보면은 한 2,000명 정도가 매년 양봉이 뛰어드니까 그만큼 폭발적으로 증가해 왔습니다. 그리고 이 꿀벌의 사육 군수도 그 매년 보면은 한 20만 군 정도가 꾸준히 늘어왔어요. 그래서 통계 자료에 보면 2016년도에 대략 한 215만 군 정도 전체적 대한민국에서 이 농업경영체에 정식으로 등록해서 통계에 잡히는 꿀벌의 통수만 하더라도 215만 군쯤 된다 그래요. 그리고 작년의 경우에 그것이 한 275만 군 정도, 275만. 그것만 해도 대략 한 60만 군 정도가 불과 2016, 2017, 2018, 2014년 만에 60만 군 정도가 더 증가를 했습니다. 그리고 원래는 300만 군을 상회한다 합니다. 300만 군. 그러다 보니까 이 어떻게 보면 꿀벌의 사육 군수도 매년 한 20만 군 정도 꾸준히 폭발적으로 증가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근데 문제는 이렇게 양봉 농가가 급격하게 늘어나고 사육 군수가 늘어나면서 여러 가지 문제들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 가지 문제가 나타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문제점의 첫 번째가 봉장이 점점점 밀집화된다는 겁니다. 봉장의 밀집. 봉장의 밀집이 점점점 이제 가속화가 되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봉장이 서로 밀집해 있다 보니까 양봉농가 간에도 갈등이 발생하고 분쟁이 생겨납니다. 그리고 또 이제 이 봉장을 구하다 보니까 점점점 인가와 가까워져서 주변 그 주민들과의 어떤 그런 이 불편도, 주민들의 어떤 그런 이 주민과의 어떤 그런 갈등도 많이 발생을 하고 있죠. 그리고 두 번째, 주요 밀원에 대한 경쟁이, 주요 밀원에 대한 경쟁이 더욱더 격화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경쟁은, 또 이러한 갈등은 그 밀원지에서 양봉을 하시는 고정 양봉 농가와 또 이동 양봉을 하는 이동 양봉 농가와 이렇게 갈등이 빚어지기도 하고, 또 이동 양봉 농가들 간에도 여러 가지 어떤 그런 갈등과 시비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더불어 세 번째, 꿀벌 사육 환경도 더욱더 악화되고 있다는 겁니다. 꿀벌 사육
환경도 또 꿀벌을 사육하는 여건도 악화되고 있더라. 그래서 이 여러 가지 이동 양봉을 통해서 그리고 또 좀 밀집된 어떤 봉작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병해가 전파되고 또 그 전파가 가속화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가까운 지역 같은 경우에는 봉쟁이수로 가까우면 도봉 피해라든지 이 도봉을 통해서도 여러 가지 응애라든지 부주라든지 병목병이라든지 바이러스 질병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서로 전파가 되죠. 그래서 그 양봉농가가 늘어나면서 많은 어떤 그런 문제들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가면 갈수록 이렇게 양봉이 참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여건이 악화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러한 어떤 문제 상황을 바탕으로 해서 또 이러한 문제점을 우리가 바탕에 깔고 양봉에 처음 이렇게 입문하는 초심자들, 이 초심자들의 일반적인 경향에 대해서 살펴봄으로써 사업이라는 측면에서 이 처음 양봉에 입문하는 분들이 그리고 또 양봉을 이렇게 하시더라도 뭐 이렇게 수익을 제대로 이렇게 남기지 못하는 그런 이제 분들을 위해 가지고 몇 가지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양봉으로 수익을 챙기지 못하는 그리고 또는 뭐 이렇게 소규모로 양봉을 하다 보니까 좀 이렇게 또 아니면 뭐 부업으로 하시거나 또 아니면 이제 여가 생활을 하는 어떤 그런 방편으로 하시는 대부분의 초심자의 경우에 몇 가지 어떤 문제들을 가지고 있는데 그 첫 번째가 이 양봉이 생명을 다루는 직업이라는 인식 부족. 양봉이 곤충, 꿀벌이라는 생명을 다루는 직업이라는 꿀벌도 하나의 생명이라는 어떤 그런 생명의식을 가져야 되는데 그러한 인식이 부족함으로써 사실 한 번의 실수로 강군을 약군으로 이렇게 전락시키고 또 어떨 때는 봉군을 잃게 되는 봉군이 망실되는 어떤 그런 일들이 많이 생겨납니다. 그래서 양봉을 할 때는 무엇보다도 이 양봉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도 필요하고 또 기술도 익혀야 합니다. 그래서 뭐 요즘 같은 경우에는 워낙 이렇게 교육을 받을 수 있는 매체가 다양하다 보니까 너무 이렇게 다양한 어떤 그런 경로의 학습은 오히려 이렇게 어떤 혼선을 빚어서 벌을 망치는 그런 일이 빚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매체를 섭렵하면서 양봉 기술을 익히기보다는 한 명의 어떤 그런 멘토를 확실하게 두는 것이 오히려 더 필요하지 않을까 싶네요. 그래서 그 멘토와의 어떤 그런 상호 신뢰, 인간적인 어떤 믿음, 이 믿음이 바탕이 된 어떤 그런 관계 형성, 또 관계 유지를 위한 어떤 그런 노력, 이런 분들이 뒤따를 때 좀 더 이렇게 수익 창출에 도움이 될 겁니다. 두 번째는 이 처음 시작하실 때 구조적으로 수익을 낼 수 없는 영농 형태로 도저히 수익을 낼 수 없는 영농 형태, 영농 규모로 출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 이 양봉을 하실 때 이 기술이 부족하다고 해가지고 이 적은 어떤 군수를 가지고 소자본 투자라고 하면 되겠죠. 그런 소자본 투자로서 이렇게 양봉에 입문하는 사람들이 주위에 보면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그렇게 하시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보면은 절박함이 부족해요. 그렇다 보니까 아무도 절박함이 부족하다 보니까 관심이 떨어지고 관심이 떨어지니까 자연스럽게 봉군 관리가 부실해질 수밖에 없겠죠. 그렇다 보니까 봉군이 망실된 경우가 속출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로서 끝나버리면은 괜찮은데 또 양봉을 한번 접하고 나면은 또 거기에 따른 어떤 여러 가지 장비들을 구입을 하고 또 꿀이 나오기 때문에 사실은 또 그다 이듬해 또 벌을 사서 또 이렇게 벌을 양봉을 하는 그와 같은 어떤 악순환이 되풀이 되죠. 그래서 계속 투자, 재투자라는 어떤 그런 악순환을 되풀이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어떤 그런 영농 형태가 너무 이렇게 규모가 적다 보니까 도저히 수익을 내지 못하니까 재미도 제대로 붙일 수도 없고 수익도 이렇게 창출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는 겁니다. 그 실제 이렇게 보면은 양봉하시는 분들 보면은 일반적으로 보면은 양봉을 한다면은 제일 먼저 하는 게 뭡니까? 이 주위 분들 찾아가서 이렇게 벌을 배우기도 하지만은 출발점이 되는 게 정보 구입이죠. 저도 매년 이렇게 종봉을 판매합니다만 이 다수의 사람들이 보면은 이 가격을 가지고 아주 민감한 반응을 보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면 제가 이제 그런 분들한테 말씀을 드리죠. 벌이나 물건은 다 그만큼의 돈의 가치를 한다 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자꾸 이 저렴한 벌을 찾거나 또 아니면 제대로 이렇게 기술 연마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성급하게 종봉을 구입하다 보니까 또 그렇게 해서 양봉을 시작하다 보니까 시행착오를 많이 겪게 되죠. 그리고 또 하나는 이 양봉 기술, 양봉 관리 기술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다라는 그런 말씀도 드릴 수가 있겠네요. 칠판이 위로 좀 올려야 되겠네요. 양봉 관리 기술에 대한 이해보죠. 양봉을 처음 시작하는 분들이 또 아니면 소규모로 하시는 대부분의 분들이 보면은 자기가 이렇게 익히는 양봉 관리 기술이 전부 다인 줄 알아요. 그런데 실제 양봉을 해보면은 소군 관리의 관리 기법과 대군 관리의 관리 기법이 서로 다릅니다. 그리고 또한 수익 모델에 따라서도 다시 말해서 내가 이렇게 양봉을 하면서 얻고자 하는 수익 어떤 부분을 활성화해서 어떤 부분을 내가 역점적으로 일을 해서 이익을 내겠다 라는 수익 모델에 따라서 봉군을 관리하는 방법이 다릅니다. 다시 말해서 아카시나 또 아니면은 뭐 야생화꿀, 밤꿀 등과 같은 그런 자연 꽃꿀을 많이 얻고자 했을 때, 많이 따고자 했을 때, 많이 채취하고자 했을 때 봉군을 관리하는 기법이 있고요. 또 사양꿀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양꿀을 짧은 기간 많이 생산하는 방법이 있고요. 또 로얄 젤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질 좋은 로얄 젤리를 많이 생산하는 그런 봉군 관리 방법이 저마다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어떤 봉군 관리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다 보니까 일률적으로 이 사람이 이런 이야기를 하면은 그 이야기가 가장 옳은 방법인 줄 알고 또 저 사람이 또 저기서 또 다른 말씀을 하시면은 또 그 방법을 따라갑니다. 그래서 자신의 자기만의 어떤 관리 기법과 관리 방법을 만들지는 못하고 이리저리 휩쓸리다가 결국 제대로 이렇게 수익을 남기지는 못하죠. 물론 뭐 이 화분이라든지 프로폴리스도 좀 더 많이 수확하려면 그 나름의 그 시기에 어떤 관리하는 방법이 또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부분 익혀야지만이 좀 더 이렇게 자신의 수익을 증대할 수가 있죠. 그래서 수익 모델에 따라서 봉군을 관리하는 어떤 그런
이 기술을 배워야 되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그 지금까지 드린 말씀을 이렇게 정리를 해보면은 이 수익 모델에 따라서 이 수익 모델에 기초해서 첫째, 내가 몇 군 정도를 관리할 것이냐, 봉군의 수도 처음 입문 단계부터 결정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더라. 그리고 또 관리의 방법, 그 봉군의 숫자에 필요한 관리 방법, 그리고 또 수익 모델의 종류에 따라서 어떤 부분에서 내가 수익을 남길 것이냐 하는 그 수익 모델에 따라서 이 관리의 방법이 달라져야지만이 좀 더 수익을 증대하는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자니까 결국은 어떻습니까? 너무 적은 규모로 양봉에 입문할 때, 또 아니면은 지금 현재 양봉을 하시고 계시다면은 일단 봉군의 숫자를 일정한 어떤 수만큼 끌어올려야 되는데, 그렇게 했을 때 많은 지출이 필요하겠죠. 근데 그렇게 지출을 했는데도 수익을 남기지 못한다면은 그게 전부 다 경영 악화로 연결될 겁니다. 근데 재밌는 것은 이 양봉은 제대로 이렇게 이 관리 기술을 배우기만 한다면은 사실은 그에 투자한 비용은 거의 대부분 어떻게 보면은 뭐 흑자도 충분히 가능하죠. 그래서 그렇게 힘들지 않고 그에 투자 비용을 다 뽑을 수 있는 게 이 양봉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최소한 이렇게 양봉에 입문하신다면은 한 2, 3년 정도는 반드시 멘토를 두고 멘토와 협력해서 관리 기술도 익히고 또 자기만의 어떤 그런 수익 모델을 만들어서 수익을 이렇게 낼 수 있는 그런 방식으로 양봉을 하셔야지 되지 않을까 싶네요. 지금까지 이 양봉농가의 어떤 급격한 증가 추세에 대해 가지고 잠시 살펴봤는데, 자, 이번에는 두 번째로 경영의 규모화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 최근 들어서 통계 자료에서도 볼 수 있다시피 사육 건수가 점점점 대운화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요즘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한 300건 정도 이렇게 양봉을 한다 하면은 그렇게 많다는 생각을 사람들이 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실제 통계 자료를 봐서도 500건 이상, 심지어 뭐 1000건 이상 하는 분들도 그 숫자가 엄청나게 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원래 나온 그 통계 자료를 보니까 300건 이상 하는 사육 농가의 숫자가 우리 양봉 농가의 한 26%쯤 되더라고요. 농가의 숫자가. 그래서 가령 그 2016년이죠. 2016년 같은 경우에는 일단 그 농진청에 농림축산식품부죠. 거기에 등록된 양봉 농가가 한 1800농가 정도가 되었습니다. 1800농가 정도. 그리고 이게 작년 2019년도에는 한 2200농가 정도로 조사가 되었고요. 그 올해의 경우에는 한 2400농가 정도까지 이렇게 늘어났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사육농가 숫자가 매년 한 200농가 정도 이렇게 꾸준히 늘고 있죠. 그리고 이렇게 늘어나는 농가들 가운데 대략 한 26% 정도가 300군 이상 이렇게 사육을 하고 있답니다. 그 얼마나 되어 가고 있는지 뭐 한눈에 알 수가 있겠죠. 그리고 300군 이상 이 사육 농가의 사육 군수를 보면은
그 2016년에 한 57만 군 정도를 300군 이상 이렇게 사육하는 농가가 꿀벌을 길렀습니다. 그리고 작년 같은 경우에는 한 94만 군 정도, 올해는 한 100만 군 이상을 사용한다고 해요. 그렇다 보니까 우리나라 전체 양봉 군수의 한 30% 정도를 대농들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정가 추세를 보더라도 매년 한 10만 군 정도가 꾸준히 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대군화의 어떤 그런 현상이 이 경영의 규모화가 급격하게 이루어지고 있음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규모화는 여러 가지 문제를 이야기하는데요. 첫 번째, 이 경영의 규모화가 이루어지면서 실제 그 실태를 들여다보면은 이윤을 창출하지 못하는, 매년 이렇게 적자를 보는 농가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 실제 이렇게 주변의 이야기를 뭐 정확한 어떤 통계가 나와 있어서 딱 부러지게 어떻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는 없지만은 주변에 이제 이야기를 종합해 보면 들어보면은 실제 전체의 한 6, 70% 정도 되는 그런 농가에서는 수익을 전혀 창출하지 못하고 오히려 적자 경영을 하는 그런 농가가 전체 6, 70%를 차지한다고 합니다. 그렇다 보니까 자신에게 맞지 않는 봉군의 수, 규모화, 이것은 오히려 경영 마인드 부재라는 어떤 그런 참담한 실상으로 인해서 점점점 경영이 악화가 됩니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봉군의 숫자를 결정할 때에는 투자와 수익 창출이라는 그 두 가지 쟁점을 가지고 아주 냉철하게 분석을 해서 자기에게 이렇게 마땅한, 그리고 자기가 이렇게 감당할 수 있는, 또 자기가 할 수 있는 최선의 그런 규모를 가지고 양봉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싶네요. 두 번째는 봉군의 숫자가 점점점 이렇게 거대화되다 보니까 이 밀원지 경쟁도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밀원지 경쟁, 분쟁도 많아지고 있고요. 그래서 봉군의 숫자만 단순히 넣은 게 아니고 이동 양봉 농가의 숫자도 그만큼 늘어나고 있죠. 그렇다 보니까 이 밀원지 경쟁이 참 치열합니다. 어디 가서 이렇게 뭐 아카시라도 이렇게 꿀이라도 따려고 해보면은 참 자리 가는 것이 가면 갈수록 힘들어지는 것 같아요. 그리고 세 번째, 사실 이 꿀벌로 수익을 창출하는 방법 가운데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은 이 꿀벌 소비 시장이라고 하면 되겠네요. 이 꿀벌 소비 시장을 차지하려는 경쟁이 갈수록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뭐 수송벌 납품이라든지 또 아니면 종봉을 판매하는 어떤 그런 일을 할 때 진입하는 것이, 종봉을 판매하는 것이, 수송벌을 납품하는 것이, 아니면 수송벌을 판매하는 것이 가면 갈수록 힘이 들고 있습니다. 모두 다가 경영의 규모화가 가져온 어떤 피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또 더 참담한 것은 이 꿀값이라고 하는 이 상품의 저가 전략, 싼값으로 이렇게 상품을 판매하는 그런 분들이 많아지고 있어요. 실제 밴드에 오는 분들, 올리는 분들
가운데서도 간혹 뭐 그런 고발건도 있던데, 그 사양꾼을 이렇게 뭐 짐 꿀린 것처럼 해서 판매하는 분들도, 뭐 그건 사기 판매니까 그렇다 치더라도 애써 이렇게 그 꿀을 뜨서는 그것을 5만 원도 안 되는 값싼 가격으로 판매하는 분들이 의외로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저가 전략이 갈수록 이렇게 많아지고 있다는 거. 심지어 이렇게 주산물이라고 하는 꿀도 마찬가지지만은 부산물인 이 로얄 젤리, 이것도 점점점 이렇게 가격이 하락하고 있죠. 그래서 젤리의 경우에도 뭐 재작년만 하더라도 소매 가격이 한 5만 원대 정도, 이렇게 50g 기준 했을 때 5만 원 정도를 형성하고 있었는데 지금은 3만 5천 원 이상 받기가 힘들어요. 그만큼 가격이 지금 불과 한 2년 정도 만에 15,000원 정도가 가격이 폭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악순환을 끊어야지 우리 양봉 농가가 살 수 있죠. 그리고 또 우리 양봉 산업도 성장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로 경영의 규모화가 이루어지면서 많이 발생하는 문제 중에 하나가 관리기술의 부재 또는 관리기술의 부족. 가령 300군이면 300군, 500군이라 500군, 그런 어떤 자기가 보유한 봉군을 관리할 수 있는 지식과 기술이 갖추어져야 되는데 그것이 서로 갖추지를 못해서 실제 많은 봉군을 상실하는 그런 분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그래서 매년 보면은 벌을 이렇게 죽이고 사는 분들, 매년 그 악순환을 되풀이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죠. 그래서 이 관리 기술을 제대로 익히지를 못해서 경영이 악화되는 그런 사례도 많이 이렇게 경영의 규모로 인해서 빚어지는 문제점의 하나라고 지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여섯 번째로 이 부적절한 교류. 이 무슨 말씀이냐면은 그 종봉을 가령 좋은 여왕벌의 경우에 우리가 주로 이렇게 보면 중국에서 많이 이렇게 밀수를 해옵니다. 그런데 실제 우리가 현재 이렇게 골미를 앓고 있는 꿀벌의 질병들 가운데 다로아응이나 가시응이나 이게 다 중국에서 들어온 겁니다. 부저도 마찬가지죠. 부저도 이렇게 유럽 쪽에 어떤 그런 종류들을 가져오면서 부저가 우리나라로 이렇게 전파가 됐습니다. 또 그것이 짧은 기간 전국으로 퍼져나갔고요. 그래서 이런 잘못된 방법으로 인한 밀수, 종봉 수입, 이것도 역시 우리 양봉 산업이 규모화하면서 경영이 규모화하면서 생긴 문제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종봉을 판매할 때도 마찬가지죠. 벌을 판매함으로써 내가 가지고 있는 질병을 다른 지역에까지 전파를 하게 되겠죠. 또 꿀을 뜨기 위해서 한 지역에서 다른 지역으로 이동할 때도 응애를 비롯한 여러 가지 병들을 이렇게 전파하게 됩니다. 심지어 다른 어떤 분들의 봉장을 방문할 때도 몸에 이렇게 묻어가는 그런 바이러스라든지 세균이라든지 심지어 이렇게 곰팡이균, 병목병의 원인이 되는 곰팡이균도 이렇게 몸에 붙어가지고 옷에 붙어서 전파가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어떤 그런 바람직하지 못한 어떤 그런 교류가 꿀벌의 질병을 전파하는 통로가 된다는 거죠.
지금까지 이제 경영의 규모에 대해서 뭐 대체적인 내용들을 살펴봤습니다. 자, 그럼 이번 세 번째. 양봉산업진흥법. 실제 양봉산업진흥법은 제정과 시행 과정을 통해서 지금 밴드에서도 활발하게 그 관련 내용들이 그 게시글로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은 참조해 보시도록 하고요. 다만 이제 좀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은 첫 번째, 이 양봉농가 등록제가 시행되면서 이 등록 요건이 너무 이렇게 현실을, 농가의 어떤 그런 현실을 무시하고 이렇게 강요되다 보니까 그 기존의 농가는 말할 것도 없고 신규 농가에게도 진입 장벽으로 작용할 어떤 그런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는 거 우려할 수밖에 없겠죠. 그리고 또 이것이 앞으로 또 이렇게 그 담당 공무원의 어떤 전언에 의하면은 이게 보조 사업도 앞으로 이렇게 각 지자체에서 다 맡아서 하는 걸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랬을 때 지금 현재 하고 있는 기존의 양봉협회의 어떤 그런 역할이라든지 위상에도 상당히 많은 어떤 변화가 있지 않을까. 그래서 이런 과도기적 상황이 발생했을 때 그 피해가 우리 농가에까지 이렇게 올 수 있기 때문에 상당한 어떤 주의가 필요하지 않을까 싶네요. 더불어서 또 하나 우려스러운 부분들은 30군 이하, 이렇게 30군 미만의 경우에는 이제 등록은 면제시켜 주는데 또 이 보조 사업에 제외된다는 그런 이야기도 있어서 이거 좀 검토가 필요하지 않을까, 또 이것에 대한 이의 제기도 있어야 되지 않을까 싶네요. 그래서 우리가 이 양봉산업진흥법의 경우에는 소규모 양봉농가도 이렇게 보호할 수가 있고, 또 어느 정도 중소규모 이상의 규모가 된다면은 이런 양봉농가들을 위한 어떤 지원도 이렇게 확대가 돼야 될 거고, 그리고 또 자연재해라든지 또 아니면은 각종 전염병으로 인해서 피해를 봤을 때 그것을 이렇게 보상해주는 피해 구제 대책도 국가 차원에서 이렇게 이루어져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또 그런 그 시혜들은 사실 우리 양봉농가가 우리 권익을 우리 스스로가 지키기 위해서 노력해야지만이 얻을 수 있는 그런 결과물이 아닐까 싶네요. 지금까지 간략하게 양봉산업진흥법에 대해서 언급을 해봤습니다. 자, 이번엔 네 번째. 다소 이렇게 좀 뜬구름 잡는 식의 이야기일 수도 있지만은 우리 양봉산업이 발전해 나가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정부 차원의 연구, 또 이 투자, 이것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근데 아직까지는 너무나도 그 어떤 성과나 투자 금액 자체가 미미하다 보니까 별다른 성과를 내고 있지를 못하죠. 그래서 이 무엇보다도 강조하고 싶은 것이 육종, 우리 풍토에 맞는 우수한 여왕벌을 길러내는, 또 우수한 수벌을 길러내는 육종 연구에 대한 투자가 있어야 합니다. 육종 연구. 그 두 번째, 질병. 꿀벌의 사육 과정에서 반드시 생겨날 수밖에 없는 이 병충에 대한 방제 연구, 그것이 이루어져야 되겠죠. 실제 지금 우리나라의 현실을 보면은 뭐 이런 어떤 두 가지 측면에서 아주 미진한 부분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래서 실제 우리가 사용하는 이제 왜 벌통요, 신소재 벌통이라고 최근에 뭐 업체들마다 다양한 규격과
또 다양한 어떤 형태, 또 다양한 재질의 벌통들이 양산되고 있는데, 좀 이런 부분들도 좀 이 친밀한 어떤 그런 실험을 통해 가지고 면밀하게 검토해서 그렇게 만들어내면 괜찮은데, 이게 좀 이 아이디어 차원의 어떤 그런 제품들이 쏟아져 나오다 보니까 그것을 구매한 농가에 피해가 그대로 전달되는 그와 같은 일도 있을 수가 있죠. 그 소초광도 마찬가지입니다. 소초광의 경우에도 이 소광대의 길이가 제품들마다 조금씩 달라요. 그래서 나무 볼통에 이렇게 꽂아봤을 때 어떤 건 나무 볼통이 제대로 안 들어가지 않는 소초광도 있고요. 또 어떤 건 또 이렇게 잡아넣는데 너무 이렇게 소광대가 짧아가지고 예 이동 과정에 또 아니면 그 집어넣거나 그 집어낼 때 이것이 빠져버리는 그와 같은 그 상황도 발생하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그런 이 불량 소초광 이것도 역시 그런 부분들도 한번 살펴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이 병충해 방제라든지 또 방제 기구 좀 과학적인 실험을 해서 또 검증을 해서 그렇게 판매되면 좋은데 일부 이렇게 양봉원에서 또 아니면 개인이 이걸 이렇게 좀 면밀한 어떤 그런 실험을 하지 않고 검증을 하지 않고 아이디어 차원의 어떤 그런 제품을 만들어서 판매하다 보니까 이 몇 번 사용하다가 또 사용하지 않는 그런 어떤 폐해도 생겨나고요. 또 이 꿀의 질을 저하시키는 어떤 그런 기자재가 사용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들 수 있는 게 이 기자재의 상승, 가격 상승 부분도 들 수 있죠. 그 실제 이 양봉농협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저 같은 경우에도 조합원으로 이렇게 가입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참 너무 이렇게 장사 속으로 기자재 판매에 열을 올리고 있다는 생각을 가끔씩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실제 양봉농협이라면은 그 조합원들의 꿀을 수매를 해서 그 일반 대중들에게 판매를 하고 수출도 하고 이렇게 새로운 시장을 계속 개척해 나가야 되는데 그런 노력을 하지 않고 오히려 이 양봉 사육농가에게 이걸 꿀을 대판다든지 그리고 또 그런 어떤 꿀을 판매하는데 역점을 두기보다는 기자재를 판매해서 수익을 챙기려는 어떤 그와 같은 어떤 이 행태를 많이 보여주고 있어서 좀 실망감을 준다는 부분들이 있죠. 그래서 그 작년에 우리 그 밴드에서 소초광 수입 사업을 수입 공동 구매 사업을 했을 때 사실 그때 양봉농협의 그 소초광의 단가가 20개 한 박스에 42,000원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밴드에서 그때 32,000원에 판 걸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그렇게 판매했을 때 워낙에 이렇게 큰 반향을 일으키니까 양봉농협에서 어떻게 했습니까? 36,000원인가까지 가격을 다운시켰죠. 6,000원인가 7,000원 다운시켜서 판매를 했습니다. 근데 그것이 좀 시간이 지나니까 다시 허지부지 돼가지고 다시 지금은 42,000원까지 무려 뭐 이렇게 6,000원 정도 가격을 현재 인상시켜 놓은 상황이죠. 뭐 그런 행태를 보면은 참 한심하다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그리고 또 이 유채화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수입 단가도 불과 몇 년 전만 한 7, 8년 전이었죠. 그때만 하더라도 이 유채화분 20kg 한 박스에 10만 원이 채 안 됐어요.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15만 이하, 15만 이상 하죠. 15만 이상. 이게 수입업자들 간에 너무 과도한 어떤 그런 이 수입 경쟁 때문에 오히려 이 중국 양봉 농가만 배불리게 하는 수출업체만 배불리게 하는 그와 같은 실태가 벌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전반의 내용들을 다 좀 정부 차원에서 어차피 이제 양봉 독립제가 시작됐으니까 정부 차원에서 좀 이렇게 연구도 하고 개발도 하고 투자도 해가지고 우리 농가들에게 좀 도움이 되는 그런 방향으로 이 정책 집행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을 가지고 좀 길게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자, 5번째. 이번에는
이 양봉은 넓게는 이 축산업의 한 부분에 들어가는데 다른 분야 소라든지 뭐 돼지라든지 닭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비해서 예산도 극히 일부분에 불과하고요. 예컨대 우리 제가 있는 이 경북 안동 같은 경우에는 축산 기금 가운데 양봉이 돌아오는 것은 불과 뭐 한 2%도 채 안 돼요. 대부분은 이제 소라든지 소가 대부분이고요. 그리고 이제 뭐 양돈, 이제 돼지 사육용가 뭐 그런 쪽으로 대부분 다 빠져버리죠. 그리고 또 이 기술도 그 축산업 분야의 기술도 특히 양봉의 이 실전 기술도 그 어떤 농업기술센터를 통해서 좀 꾸준히 또 어떻게 보면 좀 실전 양봉 기술이 사실은 전수가 돼야 되는데 단편적인 어떤 그런 이론 교육에 끝나거나 그마저도 이렇게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개별 농가에서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현재 하고 있는 것이 뭐 유튜브라든지 밴드라든지 참 어떤 그런 매체들을 통해서 양봉 기술을 섭렵을 하죠. 또 양봉 기술을 양봉에 관한 어떤 그런 정보들을 우리가 습득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렇다 보니까 자기만의 어떤 그런 이 전문 기술을 관리 기법을 가지기도 힘들고 이리저리 휩쓸리다 보니까 혼선만 빚는 그와 같은 사례가 빈번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원칙적으로 오늘 이제 수업의 가장 이제 핵심적인 사항을 제가 언급을 하고자 하는데 꿀벌에 병해 뭐 충해 하면은 말벌로 인한 피해를 이야기하니까 일단 그것은 접어두고 꿀벌의 병에는 기본적으로 도태를 시키는 것이 최선입니다. 도태를 통한 구제가 가장 좋은 구제의 방법입니다. 그런데 실제 우리의 현실을 보면은 도태를 통한 구제가 아니고 어떻게 합니까? 하는 방법이 치료. 치료에 초점이 모아져 있습니다. 치료를 통한 구제에 많은 비중을 두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 보니까 치료를 하려니까 제일 먼저 필요한 게 약품이 필요하죠. 약품이 필요하고 두 번째 필요한 것이 그 약품을 이렇게 사용할 수 있는 기구, 방제 기구가 필요합니다. 근데 실제 이러한 약품이라든지 방제 기구가 그 종류가 워낙 많다 보니까 그리고 또 이 도태를 시키지 않는 도태의 방법을 사용하지 않고 치료를 자꾸 하다 보니까 질병은 더욱더 만연할 수밖에 없고 만연하다 보니까 사용되는 약품의 수와 양도 덩달아서 이렇게 많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전부 다 우리 양봉인들의 주머니를 비우는 또 주머니를 약탈하는 뭐 그런 행위라고 볼 수가 있겠죠. 점점점 경영을 어렵게 만든다는 겁니다. 또 그렇게 치료한다 해서 그 꿀벌의 병이가 다 치료되는 게 아니죠. 그러다 보니까 자꾸 전염되고 전파되는 그런 악순환을 되풀이하고 있습니다. 현재. 근데 기본적으로 하나의 팁을 드리자면은 꿀벌은 나름의 질병 방어 기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왜 우리가 이제 그 어떤 이 양봉 교육을 다니다 보면은 이제 배우는 내용 중에 하나가 그거죠. 그 꿀벌의 임무와 관련해 가지고 이 청소벌이라는 이야기를 들어봤을 겁니다. 그래서 이제 꿀벌이 이제 출방을 해서 내역봉의 역할을 수행할 때 대략 한 보름 정도 되는 기간입니다. 그 기간 동안에 서방과 벌통 내부, 심지어 소문 입구까지 깨끗하게 청소를 합니다. 왜 청소를 하느냐? 바로 자기 군집의 건강한 생존을 위해서 청소를 하죠. 그리고 또 집 청소만 하는 것이 아니고 자기의 몸도 청소를 합니다. 또 상대방의 몸도 청소를 해줍니다. 그래서 이 꿀벌끼리도 서로 이렇게 접촉을 하면서 먹이도 교환하고, 그리고 또 청결 관리도 하고, 또 친교 행위도 이렇게 친교도 확인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뭐 바이러스성 질환이라든지, 또 아니면 응애라든지, 또 아니면 뭐 백목병이라든지 부주라든지 각종 질병에 감염된 꿀벌을 자세히 관찰을 해보면은 이 건강한 꿀벌보다 소황대 안에서도 소비 안에서도 더 많이 빨빨 흐린다 그러죠. 더 많이 돌아다닙니다. 그래서 더 많이 돌아다니면서 다른 꿀벌들과 접촉을 하기 위해서 시도를 합니다. 그런데 재밌는 것은 그렇게 접촉 시도를 했을 때 질병에 감염된 꿀벌을 건강한 꿀벌들은 피해 다닙니다. 그러다 보니까 질병에 감염된 꿀벌은 쫓겨나거나 아니면 제발로 나가서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참 재밌는 얘기인데, 이 벌들이 이렇게 출입하는 소문 있죠. 소문. 그래서 건강한 꿀벌이 이렇게 소문을 출입할 때, 물론 당연히 이렇게 그 한 여왕의 식솔들, 그 꿀벌들은 경비벌들이 당연하게 알아채고 무사 통과를 시킵니다. 근데 그 당연히 알아차리게 된다는 게 뭐냐면은 꿀벌의 몸에는 어떤 식별 물질이 묻어 있습니다. 어떤 어떻게 보면은 화학적 신분증이라고 그러죠. 나와 같은 여왕의 자식들이구나 라는 신분증을 분비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경비벌들이 그 냄새를 확인하고 통과를 시킵니다. 그런데 내 봉군에 속하지 않고 소속되지 않고 다른 봉군의 벌들, 뭐 우리 흔히 떠돌이 벌이라 하죠. 표류벌이라고 합니다. 이 떠돌이 벌이라든지 또 아니면은 도둑벌, 이런 것들은 이 경비벌들이 정확하게 찾아냅니다. 그 찾아내는 단서가 바로 식별 물질, 아직 뭐 이렇게 과학적으로 규명되지 않아 가지고 딱 부러지게 뭐라고 말씀을 드릴 수는 없지만은 뭐 이렇게 편의상 화학적 신분증이라고 했을 때 이 신분적 확인을 통해서 이 경비벌들이 대부분을 솎아내요. 그 실제 무단으로 드나드는 벌은 100마리가 이렇게 출입을 한다면은, 그 표류벌 100마리가 이렇게 찾아온다면은 그 가운데 한 15% 정도만 통과를 시킨다 그래요. 그런데 더 재밌는 것은 질병에 감염된 꿀벌의 경우에는 얘네들이 참 보면은 이 경비벌에 대해서, 경비를 쓰는 그 벌에게 굉장히 순종적인 자세를 보여줍니다. 그리고 온갖 애교를 다 떨어요. 그래서 한 30% 정도가 통과가 된다고 합니다. 조금 제가 어디서 봤는지 정확히 기억은 나지 않는데, 그 이스라엘 급성마비병이라는 그 병의 경우, 이 바이러스에 감염된 이스라엘 그 급성마비 바이러스라고 그러죠. 그것에 감염된 벌의 경우에는 더욱더 이렇게 그
봉 안에 들어왔을 때, 소비 안에 들어와서 다른 물이 들어올 때도 보면은 끊임없이 건강한 들보다는 더 이렇게 재롱을 떨고 애교를 피우고 해가지고 먹이를 얻어먹고 또 상호 접촉을 하기 위해서 시도를 한다 그래요. 근데 꿀벌들은 그런 벌들을 용케 알아채고 거리 두기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대로 이렇게 접촉을 안 하죠. 접촉을 피하고자 피하려는 어떤 그런 행위를 보여준다라는 어떤 그런 제가 이 실험 결과를 어디서 봤는지 하여튼 본 적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지금 우리가 이 코로나19로 인해서 사회적인 거리를 두고 하고 있는데 사회적 거리 두기를 하고 있죠. 근데 꿀벌도 이런 방어 기제, 사회적 거리 두기라는 꿀벌의 방어 기제를 아주 유감 없이 잘 실천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은 이 꿀벌만이 가지고 있는 꿀벌의 지혜가 아닐까 싶네요. 꿀벌의 지혜.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봉군 관리를 하면서 이 꿀벌들이 그 소방이나 벌통 내부를 청소하고 또 자기 몸을 청결하게 하는 어떤 그런 일들을 수행한다라고 했는데 이런 일들은 꿀벌의 질병이 진행되고 악화되는 부분들을 막기 위한 이 꿀벌들의 어떤 희생과 노력이 아닌가 싶습니다. 또 실제 이제 뭐 석고라든지 이런 질병들 보면은 그 청소하는 과정에 곰팡이균에 감염된 꿀벌들이 또 석고병에 걸려가지고 병세가 악화되는 그와 같은 결과 또 이렇게 전염시키는 곰팡이균을 다른 데까지 이렇게 옮기는 그와 같은 일을 또 빚어지기도 하죠. 그래서 사실은 이러한 꿀벌이 청소를 하는 어떤 그런 행위를 함으로써 질병을 지연시킨다면 우리 봉주가 해야 될 역할들은 가장 좋은 방법은 뭐라 했습니까? 질병에 노출된 봉구는 무조건 제거한다. 없앤다고 생각하시면 제일 마음도 편하고 그리고 또 전파도 막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옛말에 이렇게 호미로 막을 것 가리로도 못 막는다는 말처럼 일부 봉군에서 발생한 질병을 이걸 치료한다고 자꾸 용어를 쓰고 이런저런 행위를 하다 보면은 거기에 접촉된 봉기구들에 의해서 또 내 몸에 묻어서 옮겨지는 세균이나 바이러스, 곰팡이균에 의해 가지고 다른 봉군에까지 이것이 전파가 되어 버립니다. 또 이것이 좀 더 지나치게 되면은 뭐 깨끗하게 목욕을 하고 쇼소를 갈아입고 이렇게 다른 이웃 봉장을 방문하는 게 아니고 뭐 지인의 봉장을 방문하는 게 아니고 일하다가 그냥 뭐 커피 한잔 먹으러 간다 해서 가서 올리다 보면은 의도와 상관없이 그런 질병을 이웃 봉장에까지 퍼뜨리게 되는 그와 같은 일도 빚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질병에 노출된 봉구는 무조건 제거한다라는 어떤 그런 원칙을 세워두고 봉구는 관리를 한다면은 뭐 응애 피해든 또 그 어떤 피해든 많이 이렇게 감소시킬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또 뭐 대부분의 이 봉주님들이 그렇습니다만은 이 질병 치료를 합니다. 뭐 지금 이제 월동 뭐 다음 주부터 이렇게 큰 한파가 온다는데 아마 마지막에 이렇게 월동 포장하시면서 약을 치시는 분들도 지금 아마 있을 겁니다. 그런데 약을 쳐서 이렇게 뭐 응이든 어떤 다른 질병이든 간에 병세를 호전시키기도 할 때는 군세가 약하면은 아무리 좋은 약을 또 아무리 많은 약을 아무리 제때에 치우자 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내 군세가 병증을 이겨낼 만한 어떤 그런 군세가 되느냐 이런 부분도 살펴보시고 그게 안 된다면 아예 없애는 게 더 좋아요. 그리고 또 기본적으로 이렇게 봉군에 대한 판단을 하실 때에도 약 처리를 하시기 전에 그래도 건강한 벌이라면은 군세가 뭐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석장벌 정도는 최소한 돼야 됩니다. 봉판 한 장에 한 석장벌 정도는 돼야지 그래도 어느 정도 군풍도 이루어지고 또
그 월동이나 또 다른 어떤 계절에서도 군세를 점점점 키워 나갈 수 있는 탄력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군풍을 가지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뭐좀 돌려서 말씀을 드리자면은 이 군세와 군풍이라는 것이 어떤 제가 왜 지난 시간에 동태 온도를 말씀을 드렸을 겁니다. 그래서 이 봉구 안에 사실 이 봉구라고 하는 것은 봄, 여름, 가을, 겨울 할 것 없이 항상 이 산란이 이루어지든 산란이 이루어지지 않건 뭐 지금 산란이 이루어지지 않는 겨울 같은 경우에는 겨울을 이겨내기 위해서 최소한의 그 에너지를 써서 겨울을 나기 위해서 벌들이 둥글게 봉구, 이 타원형으로 봉구를 형성해서 겨울을 나죠. 그리고 다른 계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계절에도 아무리 덥다 하더라도 봉구가 완전히 흐트러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한 산란과 육아를 위해서 일정 권역은 늘 봉구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봉구의 동태 온도 유지가 가능한 정도의 군세는 유지를 하고 있는 상태에서 약 처리도 하고 또 좀 확장해서 키워나가는 이런 부분들도 가능하다는 거죠. 그래서 왜 우리 흔히 하는 말로 이 벌이 약하다 해서 약군이라 했을 때 약군과 약군을 두드러 합치면은 계속 약군이 될 수밖에 없다 그랬죠. 그래서 마찬가지입니다. 이 마찬가지로 약군의 이 아무리 약 처리를 해서 그 약군을 강한 군세를 가진 어떤 그런 군풍을 만들어 주고자 한다 해도 사실은 그게 현실적으로 굉장히 어렵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질병에 노출된 그런 봉군들은 아예 없애버리는 것이 노동력도 절감할 수 있고요. 또 길게 보면은 이 경영에도 도움이 훨씬 더 많이 될 겁니다. 지금까지 그 양봉과 관련한 문제 상황 가운데 그 지난 시간에 이어서 문화라는 문제 상황과 산업이라는 문제 상황에 대해서 뭐 개략적으로 한번 살펴봤습니다. 긴 시간 수업 이렇게 강의 들으시느라 고생 많았습니다. 예, 오늘은 이걸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